52페이지고요. 저희 2단원 이제 처음 시작했던 직권의 구성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구는요 5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직권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직권은 지구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 표면부터 지구 중심까지를 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구성 요소부터 일단 먼저 보시면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돼 있고요. 직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표면부터 지구 중심까지, 지구 내부까지를 다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수권은 이제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기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지표면부터 대기권이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이제 공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수권하고 기권은 여러분들 이제 개정판에서는 3학년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생물권은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곳곳에 나눠져 있고, 생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는 동물계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 소화, 순환, 배설, 호흡 이런 것들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광합성 호흡, 이제 식물에서의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생물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이제 외권에서는 이제 우주 영역이에요. 주로 이제 중등에서는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 1학년 때 벌써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태양계에서 지구의 운동과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 이제 그 천체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운 단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직권을 먼저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직권의 구조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접적인 조사 방법과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직접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구를 땅을 파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인간이 이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10km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지구 중심부까지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한 10km밖에 못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얕은 지표면의 얕은 부분만 저희가 이제 관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땅속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산이 일어났을 때 그 근처 지역에 있는 화산 분출물, 화산재라든지 화산 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석 파편들 있잖아요. 그리고 용암에 대한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한계가 있겠죠. 지리적으로 예를 들면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슬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화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태평양이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지리적 한계가 있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위험하다 보니까 조사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화산 분출물 같은 경우 딱 특정 지점에서의 암석 파편 같은 것들만 저희 관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계가 많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고려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진파 분석이에요. 지진파 분석이라든지 운석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진파 분석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3단원에서 이제 파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지진파가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S파, P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제 여기서는 지진파 분석을 했을 때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P파와 S파라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S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구 내부에 특정 층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냈고요. 그래서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직권, 지각, 그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층마다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제 파동이 지진파의 속력이나 이제 파열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지진파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층상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지진이라는 거는 인공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폭약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폭탄 같은 걸 터뜨려서도 인공적으로 지지를 만들어서 시험하기도 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권의 층상 구조가 되겠죠. 이제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각, 우리가 이제 땅을 받고 사는 지각이 있고요. 그 밑에 멘틀이 있어요. 멘틀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암만 생각하시고 액체 상태로 생각하시는데 그 지각 아래에서는 다 굳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멘틀이 있고요. 그 아래축에 이제 핵이 있는데요. 핵이 이제 2개의 상태로 나눠져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지고 핵은 철과 니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속성 물질로 밀도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데 외핵은 살짝 이제 녹아 있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지구 중심부에 있는 내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각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고요. 대륙 지각이 여러분들은 뭐 체감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두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평균 두께가 한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바다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5km 정도 내외로 굉장히 좀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을 비교했을 때 해양 지각이 상대적으로 얇지만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조금 더 무거운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조금 이제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흑음모 같은 것들이 흑음모 같은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대륙 지각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암석에 대해서는 오늘 배울 거예요. 멘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상태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각이 굉장히 두꺼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얇고요. 대부분은 멘틀 상태예요. 그래서 멘틀이 80%니까 굉장히 두껍죠. 6,400kg에 80%예요. 그러니까 거의 3,000k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액체 상태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내핵은 이제 고체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 사이에 경계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계면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는 거.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찾아내서 모호면이라고 줄여서 그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인데요. 여러 가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입자 덩어리를 이제 광물이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전 세계에 한 4천여 종, 지구상에는 한 4천여 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요. 조암 광물은 주요 광물들을 말해요. 그래서 암석을 이루고 있는 여러 광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부피가 크고 좀 많이 분포하는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뭐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광물들을 배워요. 그래서 조암 광물이란 건 별게 아니고요. 광물들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 좀 많이 분포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영, 장석,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강람석 이게 가장 많이 좀 차지하는 거고요. 석장운, 각휘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던지 각자의 방법대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석영, 장석은 밝은 광물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머지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이런 애들은 조금 어두운 색들이에요. 그래서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석영, 장석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석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화가암, 여러분들이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는 화가암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장석 같은 경우는 모래 있죠. 모래 주성분이 이제 장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래가 되게 많잖아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말했거든요. 죄송해요. 장석이 흙이고요. 도자기나 여러 가지 우리 건축 재료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거고 석영이 모래 주성분이에요. 자, 광물의 특성 한번 보시면요. 그거는 뭐 중요하니까 꼭 별표를 쳐놓고요. 광물을 이제 구별하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5가지가 있는데요. 색, 좋은 색, 그 다음에 굵기, 염산 반응, 자성 이런 게 있었고요. 색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색을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밝은 색으로 구분되거나 어두운 색으로 구분되거나 할 수 있고요. 조흔색은요, 이제 가루색을 말해요. 가루를 내거나 부셨을 때 가루가 나거나 아니면은 조흔판이라는 이제
도자기 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판에다가 긁었을 때 이제 색깔을 말해요. 도자기는 이제 밝은 색이잖아요. 거기에 긁었을 때 나오는 색을 조흔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굵기는 단단한 정도를 말하고요. 염산 반응은 염산을 넣었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암석들 혹은 광물들은 이제 염산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석은 자석과 반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색부터 보시면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눠지는데 밝은 색이 2개, 어두운 색이 4개예요. 그래서 석장 얘네는 이제 주로 이제 밝은 애들이고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산소와 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밝은 편이고요. 어두운 색 광물은 이제 여기에 산소, 규소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포함이 돼요. 철과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포함이 되고요.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거고, 당연히 금속 성분이 많으니까 밀도도 크고 조금 더 무거운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석영 장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색이고요. 특히 석영은 이제 거의 무색 투명해요. 그런 이제 수정 같은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밝고 투명해요. 장석은 조금 이제 약간 누리끼리한 흰색 혹은 분홍색, 조금 색깔이 있다, 근데 밝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황토색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석은 흙의 색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영이 이제 모래 주성분이라고 했는데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흑음모는 이제 굉장히 어두운 돌이고요. 판상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각섬석, 휘석, 감람석까지 다 어두운 색인데 흑음모는 굉장히 검은색이고요. 각섬석은 약간 녹흑색이에요. 녹색빛이 나고요. 그리고 휘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녹색과 검은색의 중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람색은 이제 약간 노란빛이 나는 황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을 봐서 조금은 이제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흑음모가 가장 어둡고, 그 다음 애들은 초록빛이 나거나 약간 황록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네. 4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아직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직 외우기 전 단계니까. 조흔색 같은 경우는 광물 가루의 색이고요. 보통은 굵기가 조금 낮은 애들, 조금 잘 부서지거나 잘 이렇게 긁히는 애들은요, 조흔판이라는 것을 이제 긁어서 사용하고요. 석영 같은 애들 있잖아요. 석영은 굉장히 조금 모래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 잘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가루를 부셔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큰 힘을 줘서 부셔서 가루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흔색은 가루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겉으로 보이는 색이 노란색인 광물과 겉으로 보이는 색이 검은색인 광물, 이렇게 2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문제로 많이 주어져요. 겉으로 봤을 때 노란색인 게 뭐 금이라든지 황동석이라든지 황철석 이런 게 있는데요. 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금이죠. 황동석은요, 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리가 굉장히 약간 그 암석 상태일 때는 구리가 들어간 암석이 굉장히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리고 황철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황자가 붙었잖아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 나요. 그래서 약간 노란색인데 전반적으로 얘를 가루를 보면요, 금 같은 경우 그냥 순수한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색도 검은색, 조흔색도 죄송해요. 금도 색이 노란색, 조흔색도 노란색이에요. 황동석은요, 봤을 때는 노란색인데 분해해 보면요, 가루를 내 보면은 녹흑색이에요. 구리가 보통 약간 초록빛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루가 초록빛이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황철석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노랗게 밝게 빛나는데 부셔보면요, 검은색이 나는데, 왜냐면 철이 들어있어서 철가루가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황철석, 이제 철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검은색, 황동석, 구리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약간 초록색, 금은 노란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인 것들이 자철석, 적철석, 흑음모 이렇게 있는데요. 자철석은 밑에서 다루겠지만 자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알고 있는 자석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먼 옛날에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어떤 섬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쇠붙이로 된 것들이 막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자철석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석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자철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도 검은색, 그리고 가루색도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적철석은요, 말 그대로 적갈색이요. 적자가 붉은 적자거든요. 근데 왜 적철석이냐면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라는 걸 만드는데, 산화철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철이 녹슨 걸 말해요. 철이 녹슬면은 약간 불구스름하잖아요, 그죠? 그게 산화철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된 철이다 해서 적갈색이고요. 붉은색이 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도 적철석, 붉은색이 난다는 뜻이죠. 흑음모는요, 아까 전에 봤지만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이요. 그런데 특이하게 흑음모는요, 가루를 내보면요 하얗게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한 광물이죠. 그래서 흑음모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흑음모는 겉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 가루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굵기 같은 경우는요 단단한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판에다가 이건 조금판이 아니고 서로 간에 비벼서 긁어서 비교를 하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가장 강한 광물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여튼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고요. 가장 강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어요. 그 광물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서 긁어서 비교한 게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영과 방해석을 긁어서 보면 방해석이 긁힌다는 거는 방해석이 더 무르고 석영이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이아몬드는 이제 다른 이름이 금강석이에요. 금강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강석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작은 애들이 뭐 방해석이라든지 흑음모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무튼 서로 간에 긁어서 약한 애들을 무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강한 애들을 강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염산 반응은요. 석회암하고 석회암을 이루고 있는 방해석에서 하나에서니까 딱 하나 외우시면 돼요. 방해석은 염산을 뿌리면은 부글부글 끓는다. 그게 이제 기체가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탄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그래서 염산하고 만나서 탄산, 칼슘은 부글부글 끓거든요.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조개 껍데기라든지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은 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묽은 염산을 뿌리면은 보글보글 기체가 올라와요. 그게 이산화탄소라는 거. 과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한다. 염산 반응은 방해석과만. 그리고 방해석이 이루어진 거는 석회암, 대리암 이런 것들이고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자석은요.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고요. 자철석의 한해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염산 반응은 방해석, 자석은 자철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철석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광물 광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영 같은 경우 모래 주성분이고 주로 유리, 그 다음에 반도체, 실리콘 이런 데 많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태양 전지판에 여러 가지 전지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석 같은 경우는 도자기, 그 다음에 건축 재료 이런 데 많이 써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 그리고 대리암과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재료도 많이 쓰이죠. 대리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단단한 암석이라서 이제 건축에 이제 외장재로 많이 쓰이고요. 대리석은 잘 아시죠? 이제 집에 약간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할 때 대리석을 많이 깔죠. 그리고 화강암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석영하고 장석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59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9번까지 푼 것 같으니까 10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0번부터 일단 18번까지만 같이 하시고요. 서술형은 저랑 같이 할게요. 그리고 혹시 앞에 이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험도 그렇고 이제 뭐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틀렸으면은 그거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답을 틀린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답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꼭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틀린 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요, 뭐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답을 달아놓고 왜 이게 답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과학은 암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서 오히려 처음에는
무색 투명이 뭔 뜻이에요? 유리 생각하면 돼. 유리. 그 빛을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투명하다고 하고 무색은 색깔이 없는 거 봐요. 유리. 지난번에 봤던 시험은 평균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이제 어려운 시험이긴 했고요. 평균이 한 57점 정도 됐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이 모자라면은 과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험부터예요. 자, 10번부터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가 있는데요.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을 구성하는 게 광물이에요. 아시겠죠? 광물은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가지고 뭐 한 종류의 암석을 만드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2번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는 기본 입자를 이제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은 한 4,000영주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주요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 밀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지만 금속,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 많아지면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밀도가 커진다 그랬죠. 무거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석영 장석 같은 거리 많으면은 이제 밝아지고 그 다음에 좀 가벼워지겠죠. 상대적으로. 11번은요.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두 광물을 서로 긁어본다. 그리고 이제 굽기 맞죠? 그 다음에 광물의 염산을 떨어뜨려 본다. 염산 반응 맞고요. 방해성에 해당됐어요. 양팔 저울로 광물의 질량을 측정하는 건 아니겠죠. 질량이라는 거는 이제 고유한 특징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물질의 고유한 특성 중에 질량은 포함이 안 됐죠. 밀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광물도 마찬가지로 3번이 답이고요. 쇠붙이를 가져가서 자성을 확인하는데 이건 자철석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 조우판에 긁어서 가로색을 볼 수 있죠. 조은색. 그리고 흑은모는 조은색이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황철석은 검은색, 황동석은 녹흑색, 그리고 적철석은 적흑색이었죠. 12번은요. 주요 조합 광물 특징에 따라 A와 B 집단인데 석영장석 밝은 거네요. 휘석, 흑은모, 감람석, 각석석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좀 뭐 많이 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외우도록 하시고요. 수행에서 이 광물들을 가지고 많이 외우기도 하겠지만 좀 특이하게 나를 뭐 암석이나 광물로 표현해서 이 광물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학교만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광물들, 암석들의 이름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서 배웠지만 암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성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단원이 되게 이름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왜 배우지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고 똑같은 단원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조금 이제 추가되는 건 있어도. 그래서 지금 잘해두시면은 오랫동안 도움이 되실 거고 사실은 뭐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은 안 되겠죠. 공부를 위해서. B는 어두운 강물이죠. 그래서 색깔 되어 있어요. 12번에 1번, 13번에 흑음모와 자철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돼 있죠. 자철석은 아까 말씀드린 자성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대보면 되겠죠. 클립을 대보면 되겠죠. 리을이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경우는 초벌 부위에서 좋은 색이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리을에 해당되겠죠. 2번 되겠네요. 14번은요. 민주는 부피가 서로 다른 광물을 돼 있어요. 서로 긁었더니 긁혔다, 흠집이 생겼다 등등등이 돼 있잖아요. 선후 관계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A를 B와 C에 긁었더니 모두 A가 긁혔다라는 건 A가 가장 약하다는 거죠. A가 B에도 긁혔고 A가 C에도 긁혔다. 긁힌 게 물은 거예요. 그죠? B를 C에 긁었더니 C는 긁히지 않았다는 건 B가 긁혔다는 거죠. 그러면 A, B, C 이렇게 되겠고 A가 가장 무르고 C가 가장 단단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를 C에 긁었더니 C에 흠집이 생겼다. D가 가장 강한 거네요. A, B, C, D. 그래서 14번에 1번 찾으시면 되고요. 광물의 특성. 장석은 무색 투명하다. 아까 전에 석영이 무색 투명하다고 그랬고요. 장석은 좀 하얗거나 뭐 약간 붉은색이 나거나 아니 분홍색이 나거나 약간 누리끼리예요. 1번은 틀렸고 적철석이 아니라 자철석이죠. 자석을 가진 거는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으면 방해석이 긁힌다. 요거는 맞아요. 방해석이 가장 무른 광물 중에 하나예요.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 뭐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석회암이 이제 방해석으로 돼 있거든요. 석회암이 뭔가 긁으면요 손톱으로도 긁힐 정도로 굉장히 약해요. 석회암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3번이에요. 흑음모를 좋은 판에 긁으면 흰색 가루 요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잘 기억해 주시고 자철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아니라 이제 방해석이 되겠죠. 흑음모가 문자가 구름 문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 문자가 구름이 하얗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자를 보시고 흰색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6번은요. 자, 좋은 색을 봤더니 A가 흰색이야. 그리고 염산 반응은 없어. 이거 흑음모겠죠? 그리고 B를 봤더니요 염산 반응이 있어. 방해석이겠죠? 석영이군요. A는 석영. 기억은 분홍색이다 있는데요. 방해석의 좋은 색은 분홍색은 아니에요. 방해석이니까. 분홍색은 장석이죠. 2번은 A는 아니고 B가 방해석이죠. 염산 반응이 있으니까. 방해석이 더 무르고요. 자성을 이용해서는 구별할 수 없고요. 염산 반응을 이용하면 되겠죠? 답은 5번이죠. 모래의 주성분이다. 아까 석영이었죠. 모래는 이제 석영으로 되어 있고요. 석영은 이제 무색 투명하고 유리 반도체 태양 전지판의 재료로 이용된다. 17번에 2번이고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산업의 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 이런 단원이 많이 이제 생겨 있으니까 앞으로 잘 공부하실 거고요. 18번은 암석과 강물을 보존하는 방법. 암석과 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연비를 줄여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다시 사용이 가능한 암석과 강물은 재활용하면 좋겠죠. 암석과 강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암석과 강물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겠죠. 채굴이 끝난 지역은 복원해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8번에 5번이고요. 19번에 제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의 구성 요소 중 한 가지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 수권이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호수, 강, 지와 숲. 설명에 대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 수권입니다. 수권. 지구계 구성 요소와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얘인데 수권과 기권, 그러니까 물과 공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요 기상현상 되겠죠. 기상현상.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비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이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자, 20번은요. A는 자 한번 써보세요. 지각. B는 멘틀. 그다음 C는 외핵. D는 내핵이에요.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고요. 말씀드렸지만 B, 멘틀이 부피가 가장 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각은 해양 지각은 5km, 대륙 지각은 3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거의 2,900km까지예요. 6,400 중에 거의 3,000에 가까워.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죠. 깊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부피로 따지면 80% 정도 돼요. 외핵이 이제 2,900에서 5,100까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100에서 6,400까지의 그 짧은 구간이 이제 고체 상태의 이제 내핵이다. 자, A, B, C, D 층을 이루는 물질의 상태는요. A, B, D는 고체, C는 액체 상태가 되겠죠. 21번 금과 비슷한 색의 광물을 발견했을 때 이 광물이 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좁은 색을 비교하면 되겠죠. 금을 구별하면은 좁은 색이 노란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좁은 색이요. 금은 노란색, 황동석은 구리이기 때문에 녹흑색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황철석은 철 때문에 철가루 검은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이. 22번은요. 암석과 광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까닭 각자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18번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자, 실력 탄탄 5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그림 가나다는 지구계를 이루는 여러가지 물질이다. 가는 꽃이니까 생물 번이에요. 나는 토양이니까 직번이에요. 다는 빙하니까 빙하 왠지 마치 고체니까 물이 아닐 것 같지만 고체로 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수권이에요. 수권. 자, 가는 생물권 맞죠? 니은 직권이 속하는 영역은 지구 대기 아니죠. 틀렸고 기권이 해당되어 있고요. 다가 속하는 영역은 지구 표면과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직권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죠? 수권은 이제 지구 표면에만 있지 지구 내부에는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맞고요. 니은지에서 틀렸고 리을 가나다가 속하는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을이 맞네요. 3번이고요. 자, 요거 2번의 문제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게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많이 나오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 어떻게 주고받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부터 보시면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된다. 이거는 이제 수권과 기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식물이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란다. 이거는 생물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가 되겠죠. 흐르는 물은 이제 수권이죠. 그 다음에 지표를 깎아서 이거는 직권이죠. 수권과 직권. 그러니까 C가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잘 매칭시켜 보시면 돼요. 식물은 생물권이죠. 공기 중이니까 기체 기권이 되겠죠. 생물과 기권이니까 D가 되겠죠. 이것도 맞네. 잠깐만요. C는 죄송해요. C 잘못 봤네요. 수권하고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B가 되겠지. 그치? 죄송해요.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은요, C가 아니라 B로 고치시면 돼요. 수권과 직권. 제가 한글을 잘못 봤어요. 5번은요, E 있는데 우주의 물질, 요거는 외권이죠. 지구 대기와 마찰, 요거는 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권과 기권이니까 네, 잠깐 제일 위에 있는 거 기호는 없네요. 지금 2번에 4번. 모으면은 모로 비치면을 말한다고 했었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라고 했죠. 이런 경계면이 생기는 이유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지각이나 멘틀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입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경계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이라고 불렀었죠. 답은 2번이네요. 모로 비치가 발견하였다. 나머지 것들은 다르고요. 4번은요, 조합 광물의 부피 비율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건 장석이에요. 가가 장석.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석영이거든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조합 광물, 가는 1번 틀렸고, 2번도 유리나 반도체, 이거는 이제 석영이니까 나가 되겠죠. 가는 밝은색을 띠고, 나는 이것도 틀렸고, 가나 모두 밝은색이고요. 나가 모래의 주성분이죠. 석영이니까. 그죠? 4번에 4번 되겠네요. 자, 5번은요, 석영, 방해석, 흑음모, 자철석 있어요. 자, 방해석은 염산 반응, 그리고 흑음모는 좁은 색이 흰색, 그 다음 자철석은 자성 반응이죠. 그리고 석영은 뭐 단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페이지 이제 여러 가지 지구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암석의 종류와 순환 이제 두 번째고요. 요 단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돌덩어리들 나와요. 그 돌덩어리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오늘 뭐 시험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암석의 분류 볼게요. 암석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가 되고요. 암석이라는 거는 지각을 이루고 있는 거를 암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암석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화성암은요, 그 화산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그냥 지하 안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화산암하고 심성암으로 분류가 돼요. 퇴적암은요, 퇴적물들이 말 그대로 쌓여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퇴적암은 뒤에서 이제 다시 하겠지만 풍화침식 들어보셨죠? 풍화침식에 의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진 다음에 그게 퇴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쌓인 거, 이걸 이제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퇴적암과 화성암이 변성된 게 이게 변성암이라고 하고요. 지하 안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되는 것을 변성암이라고 해요. 다시 암석은 크게 세 가지,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화성암과 퇴적암은 각자의 생성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변성암은요, 화성암과 퇴적암이 변성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화성암은 마그마에 의해서, 퇴적암은 퇴적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변성암은 화성암과 퇴적암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화성암 이제 볼게요. 화성암은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표로 이제 분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표에 나와서 식은 애들을 화산암이라고 해요.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애들을 화산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그냥 식어서 생긴 애들을 마그마가 그냥 식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는 천천히 식겠죠, 당연히. 얘네들을 심성암이라고 해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지고요. 화산암은 지표면에서 식어서 빠르게 식은 거예요. 이제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차가운 기온과 만나서 빠르게 식은 거. 이게 화산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천천히 식은 거 심성암. 그래서 천천히 식느냐 빠르게 식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결정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화성암에 생성돼 있는데요. 마그마가 냉각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지고요. 화산 작용에 의해서 심성, 깊을 심자예요.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암석 이런 뜻이에요. 과학이 우리나라 중등 과학이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조금 유리한 면 있어요, 사실. 심성암은 깊은 곳에 생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에서 굳어져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인데요. 그래서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서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볼 때 복습하시게.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화산암, 심성암, 지표로 분출되면 빠르게 식는다 그랬죠.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식어요.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식어요. 지하 깊은 곳이니까. 화산암 지표, 심성암은 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식기 때문에 광물을 들고 있는 결정들이 이제 생성되기 전에 빠르게 식어버리죠.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결정이 커요. 얘네가 식는데 천천히 식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크다. 예를 들면 결정들이 이렇게 커요.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이렇다는 거고, 실제 차이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과학에서는 세립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을 세자. 그 다음에 심성암은 결정이 큰 애들을 조립질이라고 해요. 크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비교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화산암에는 이제 유문암, 현무암, 그 다음에 유문암, 얘네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에는 반려암, 그 다음에 화강암,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요. 이제 밑에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다시 보시긴 하겠지만, 현무, 그 다음에 유문, 그 다음에 반려, 화강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할게요. 화산암은 지표에서 생성되는 거, 분출해서 화산 작용에 의해서 분출해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작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현무암, 유문암이 해당이 돼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이 커요. 이런 애들은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분류부터 해놓으셔야겠죠. 현무암과 유문암은 화산암 지표에서 발견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반려암, 화강암 지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지는 못해요. 현무암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알아요. 뭐냐?
그 제주도에 그 검은돌 있죠? 제주도가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시면 검은돌이 되게 많고 구멍이 뚫린 검은돌이 되게 많잖아. 이 현무암이에요. 까만색이죠. 화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돌이고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보시면요 그림 왼쪽에 화산암이 있고 오른쪽이 심성암인데 왼쪽에 화산암 보시면요 화산 폭발이 이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식은 거예요 마그마가. 그래서 마그마가 지표 부분에서 빨리 식었다. 여기다 이제 밑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이제 부족하겠죠.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립질, 예전에는 세립질을 중등과학에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빼버렸어. 원체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시면 이제 세립질로 배우실 거예요. 미리 한번 들어는 보셔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죠. 천천히 식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할게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과학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조립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심성암 같은 경우는요 입자들이 천천히 식으니까 입자들끼리 달라붙는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천천히 더 많이 불로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덩이 커지듯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점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화성암의 종류들 있죠.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요. 광물 결정의 크기와 방금 했던 광물 결정의 크기 있잖아요. 요거와 그다음 색깔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식는다 그랬죠. 화산암 심성암 되겠고요. 화산암의 대표적인 건 현무암, 윤무암, 심성암의 대표적인 건 발염, 화강암이고요. 지표에서 식었기 때문에 세립질 굉장히 입자가 작다. 광물 결정이 작다. 그 다음에 광물 결정이 크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무하고 발염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두워요. 어두운 광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밝은 광물이에요. 어두운 이유는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말씀드렸죠. 금속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에요. 그리고 이 밝은 쪽에는요. 석영 장석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어두운 광물에 석영 장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석영 장석에 철과 마그네슘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밝은 광물은 석영 장석 위주로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그냥 외우세요. 현무, 융은 반려 화강이고 위에는 지표, 화산암이고 아래쪽에는 지하에서 생성된 심성암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두운 광물, 오른쪽에 있는 광물들은 밝은 광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풀던지 시험을 보기 전에는 써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적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현무, 유문, 반려, 화강. 저는 이제 그렇게 외우기도 해요. 전현무가 유문을 만져서 반려자가 화가 났다.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고요. 반려자라는 거는 이제 배우자 이런 뜻이잖아요. 자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성질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특성을 묻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해당되는 영역을 찾아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A가 뭐겠어요? 어둡고 강물이 작은 거잖아요. 어둡고 강물이 작은 애 현무암이 되겠죠. 그래서 A가 현무암이에요. 한번 써놓으시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두운데 광물 결정이 크죠. 어두운데 죄송해요. 어두운데 광물 결정이 커. 어두운데 광물 결정이 큰 거는 얘구나. 반려암이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데 밝아요. 작은데
밝아. 그러면 유문함이겠죠. 그리고 D는요 밝고 크죠. 크고 밝은 애는 화강암이죠. 그래서 A는 현무암, D는 화강암. 적어도 2개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 반대되는 애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2개는 꼭 기억하세요. 광물 결정이 작고 어두운 애의 대표 현무암, 그 다음에 광물 결정이 크고 그 다음에 밝은 애의 대표적인 애 화강암. 이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기 때문에 현무암하고 화강암은 많이 보는 것들이고 많이 듣는 것들이잖아요. 건축 재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많은 현무암 꼭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만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요. 1번부터 볼게요.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마그마는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액체 상태는 존재하지만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고체 성분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많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치? 고체 암석 같은 것들이 그런 상태고요. 용암은 이제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온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화산가스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화산가스들이 이제 분출하는 거죠. 2번은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성암의 결정 크기, 여기 이제 그 실험인데요. 그 중탕에서 녹인 스테아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더운 물과 얼음물에 띄운 팩트리 접시에 붓고 식힌 후 결정의 크기를 관찰한다 돼 있는데요. 스테아르산은 이제 식으면 약간 되게 몰랑몰랑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약간 고무공 비슷하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더운 물에서는 느리고 얼음물에서는 빠르다. 그래서 더운 물에서 냉각되면은 결정 크기가 크고 얼음 물에서는 작다 이렇게 되고요. 2번째 보시면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제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3번째 현무암과 화강암의 비교 보시면요, 현무암은 지표 부근이고 화산암으로 종류가 분류가 되고요. 결정 크기는 작고 색은 어둡다. 그래서 비출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화강암은 이제 심성암으로 분류가 되고요. 결정 크기는 크고 색은 밝다. 이렇게 이제 밑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문제 한번 풀게요. 1, 2, 3, 4,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암석은 화성암하고 퇴적암하고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고,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름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암석들을 말하는데 그 화성암 안에 화산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어요. 아시겠죠? 화산암에는 현무암하고 유문암, 그 다음에 심성암에는 반려암과 화강암. 자, 1번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은요, 생성 과정이죠. 3번 되겠어요.
자, 2번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자라기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결정 크기가 작고요. 천천히 식으면 여러 입자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광물 결정이 커져요. 3번은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에 의해서 밖에서 지표에서 식은 거잖아요. 분출한 다음에. 그래서 A는 화산암, B는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심성암. A와 B 중 마그마가 더 빨리 식는 곳은 아무래도 바깥이겠죠. 그래서 A가 되겠고요. A와 B 중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더 큰 곳은 천천히 식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지표량, 지하량 어디가 빨리 식느냐, 천천히 식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광물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4번은요. A에서 생성되는 암석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요. 현무유문 되겠죠. 현무유문. 전현무가 유물을 만져서. B는요. 반려 화강. 반려자가 화가. 5번은요. 자, 화산암의 대표적인 거 현무유문인데 어두운 색은 현무암. 그죠? 현무암은 뭐 적어도 제주도는 가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검은 돌이 있잖아요. 그게 현무암이다. 현무암 검은색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좀 외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대쪽에 대표적인 게 화강암이다. 그래서 니은은 화강암이 되겠어요. 밝고 결정이 크다. 화산암과 심성암의 광물 결정 크기 대인데요. 화성암보다 심성암이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기억 니은에 알맞은 화성암의 이름 돼 있는데요. 했고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쭉 넘겨서 문제를 한번 풀게요. 71페이지고요. 자, 1번은 제가 같이 할게요. 가나 다를 분류하는 기준은 생성 과정이라고 그랬고요. 가에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있으니까 화성암이에요. 그죠? 나는요. 사암하고 석회암이 있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태적암이라고 분류해요. 다는요. 대리암하고 편마암은 변성암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생성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되겠죠. 자, 2, 3, 4, 5, 6, 7 방금 했던 거를 뭐 앞에 있는 거 보셔서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칠 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부터 천천히 볼게요. 다음 함석의 공통적인 특징, 현무암과 유문암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죠. 지표에서 빠르게 식은 화산암이고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4번 되겠네요. 마그마가 지표에 분출되어 굳어진 것. 그렇죠. 이번에 4번 암석들을 잘 외우셔야겠죠.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고요. A는 지표니까 화산암, B는 지하 깊은 곳이니까 심성암. 자, A에서 생성된 함석은 색이 밝다. 색이 밝은 거는 광물이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광물에 금속이 맞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지표냐 지하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틀렸고, 2번은 A에서 생성된 암석은 결정 크기가 작다. 그죠? 여기 답이겠네요. 3번에 2번. 그리고 냉각 속도가 A가 빠르고 B가 느리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4번 화강암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화강암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심성암이고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그랬지. 답은 3번이겠네요. 그리고 화강암은 석영 장석이 많이 들어있어서 밝은 광물에 들어가고요. 마그마하고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성암이라고 한다고 했죠. 4번에 3번이 되겠고요. 5번은요. 지금 이제 광물 결정의 크기가 지금 제가 우리 했던 거랑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현무하고 유문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B가 유문암이고 A가 이제 반려암인 거예요. 이제 요 순서가 지금 위아래 바뀌어 있어. 이런 거는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반려암이죠. A는 큰 거니까 심성암에 들어가겠죠. B는 유문암이죠. B는 마그마가 천천히죠. 이번에는 빨리죠. 죄송해요. 답은 4번이죠. 저도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6번은요. A는 이제 광물 결정이 작고 어두워요. 작고 어두워. 그러면은 현무암 되겠죠. 그리고 D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고 밝으니까 화강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A는 현무암. 6번에 5번이고요. 7번은요. 화성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반려암보다 암석의 색이 암석의 색이 밝다. 맞죠? 현무암은 화산암, 유문암은 심선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죠. 둘 다 화산암이니까 틀렸죠. 7번에 3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심성암이고요.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냉각 속도 때문이다. 네. 저희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지금 7분, 8분 정도 되니까 29분, 30분 정도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